이 말을 민정하긴 싫지만 현재 한국의 해상 전력으로만 비교한다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2020년대 중반이면 이 말은 거짓이 됩니다. 지금부터 한국이 추진하는 가공할 만한 새로운 전력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동북마 정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중국은 군함을 미친 듯이 찍어내며 군비 경쟁을 주도하고 있고 북한은 핵잠수함을 만든다며 세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은 만들던 장거리 미사일을 보유하겠다고 바삐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의 군사력을 그저 유지하는 정도로는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는 무한 군비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 상황은 각 나라들이 마치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이런 국제정세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주와 독립을 지키기 위한 국방력 강화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권 상실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대한민국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영토를 지키기 위해 해군의 전력 강화에 매진하고 있는데요. 현재 한국은 정말 많은 신형함이 건조되고 있습니다. 미래 한국의 함대 방공을 책임질 세종대왕 배치-2나 우리 몇만 방어에 중추가 될 인천 대구급 호위함들이 그런 함정들입니다. 하지만 일부 호위함을 제외하고 일본이나 중국의 대함대에 맞서기에는 그 숫자가 너무 부족합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세종대왕급만 한순양함급 대형 전투함들은 우리 만보를 생각한다면 턱없이 부족한 상태인데요. 그래서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 한국형 중구축함 KDDX입니다. 경하 6,000톤급, 만재 8,000톤급의 미스텔스 방공구축함은 우리 해군의 허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새롭게 부상하는 주변국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영해를 책임질 한국의 새로운 함선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2015년 8월 연합뉴스에서 정말 황당한 보도가 나왔습니다. 기사의 제목은 일본의 NHK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일본 남녀 1,000명 중 거의 절반이 원자폭탄이 투하된 지 70년이 지났음에도 미국을 용서할 수 없다는 황당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다행히 40%의 몇몇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며 잘못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황당한 것은 일본은 진주만 공습으로 선제 타격을 했기에 보복당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정말 무서운 점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자폭탄이 언제 떨어졌는지 아는 이가 10명 중 3명에 지나지 않았다는 점인데요. 히로시마 원폭 투하이를 아는 이가 전체의 30%, 나가사키 원폭 투하이를 아는 이가 전체의 26%에 그쳤습니다. 이 통계를 보자면 일본은 역사 왜곡과 무민화 정책이 정말 잘 먹혀들었다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일본이 그토록 주장하는 평화헌법 구조가 만약 폐기된다면 일본은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가 됩니다. 이에 따라 일본군이 재건과 함께 일본의 군국주의 정권이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한국에게는 정말 심각한 위협입니다. 일본은 자신들의 잘못된 과오를 숨기고 그 죄를 엉뚱한 나라에 뒤집어 씌우며 자국의 국민들을 호도했습니다. 그런데 미 전략이 생각보다 효과가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즉 일본은 전쟁 가능한 국가가 된다면 언제든 한국에게 그 날카로운 비수를 겨눌 수 있는 위협적인 국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그저 가능성으로만 보기 어려운 것이 허만을 주동하는 주 세력인 일본 의익의 확장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또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일본 내각과 의회는 우익이 장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군의 재무장과 군국화의 가능성은 과거에 비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만약 무경화되어 일본이 재무장한다면 가장 먼저 일본의 자위대를 정식군으로 개편할 겁니다. 자위대가 군대가 된다는 것은 그저 간판만 바뀐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일본이 대함, 대지 공격을 위한 더 많은 무장을 개발하고 배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한국 해군의 움직임이 바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 한국은 7기동전단에 일본뿐만 아니라 주적인 중국의 함대까지 신경 써야 하는데요. 현재 중국 해군의 성장세는 매우 가파릅니다. 아무리 문제가 많은 군함들이라 해도 하나가 셋을 이기긴 힘들고 아무리 허우대만 큰 항모라고 해도 덩치값을 하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7기동전단이 7기동함대가 된다고 해도 두 세력을 동시에 견제하기에는 우리의 전력이 부족합니다. 적은 둘인데 동원할 수 있는 함대의 수는 하나이기 때문인데요. 전단을 나누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중국과 일본은 그리 만만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불리한 수적 모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적보다 무수한 함정과 무기가 필요해지는 것은 당연한데요. 그 대안 중 하나가 바로 한국형 중구축함 KDDX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은 총 3종류의 한국형 구축함을 도입했습니다. KD1 광개토대왕급, KD2 충무공 이순신급, KD3 세종대왕급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 KD1은 현재 배치되고 있는 경하 2800톤급 대구급 호위함과 그리 차이 나지 않는 경하 3200톤급의 소형함으로 구축함이라기에는 빈약한 무장을 탑재하고 있으며 노후화 역시 상당합니다. 차기 호위함 사업인 FFX3가 나올 무렵이면 이미 퇴역을 준비해야 할 노후함이 되는데요. 반면 KD1보다 훨씬 크고 세계적으로도 대형 이지스함으로 취급받는 KD3 세종대왕급은 마주 무수한 함정이지만 너무 비싸고 크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실제 만재 배수량은 1만 톤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이는 세계 최강미 해군의 타이콘데로 가급의 순양함이나 알레이 버크급의 세 번째 개량형보다 큰 크기입니다. 무장 역시 엄청난데요. 수직 미사일 발사관 VLS만 무려 128셀미 들어가는데 이는 사실상 동부가 최대 규모입니다. 당연히 그 성능과 무장만큼 금액도 어마어마합니다. 1번 함인 세종대왕급의 경무척당 건조비 1조 원 정도로 건조에 성공했지만 KD3 배치 -2 사업은 탄도탄 요격 능력 BMD와 각종 최첨단 장비가 추가되어 기존과는 달리 훨씬 막대한 비용이 소모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대형함이다 보니 인력 소요가 커 아무래도 배치 수량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배치수가 적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숫자가 적어진다는 것입니다. 반도지형의 특성상 동해와 서해의 함대 이동이 원활하지 많은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우리 해군의 주력은 KD1과 KD3 사이의 함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 해군에서 가장 많이 활약하는 배가 바로 그 중간급의 함정인 KD2 충무공 이순신급인데요. 경하 4,400톤급, 만재 5,500톤급의 구축함으로 56세리 수직발 사관과 각종 미사일, 어뢰 등으로 무장한 구축함입니다. 또 우리 군 최초로 제한적이나마 스텔스 설계가 적용된 매우 무수한 함정입니다. 해외 파병이 가능할 정도로 무장과 시설을 갖춘 대형함이면서 세종대왕급과 달리 한 척쯤은 빠져도 국방에 지장이 없는 함정인데요. KD2는 민폐 군령 및 각종 국제훈련과 같이 한국의 거의 모든 해외 군사작전에서 항상 볼 수 있는 함정이 됐습니다. 소말리아 해적에 납치된 3호주 얼리호의 선원들을 구출한 아덴만의 여명작전에 투입된 함정도 이순신급 구축함 최명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KD2 역시 취역한 지 10년 넘어가면서 현대전에서 조금씩 뒤처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국은 매해 수십만 톤 규모의 군함을 풀빵 찍듯이 찍어내고 있고 일본 역시 이에 대응해 신형함을 연속해 도입하고 있습니다. 반면 KD2는 북한의 미사일이 고도화되면서 반드시 갖춰야 할 능력이라고 평가받는 탄도탄 요격 능력이 없습니다. 또한 작은 배수량 때문에 개량에 많은 제약이 있는데요. 게다가 워낙 할 일이 많은 함정이다 보니 대체할 함정이 생기기 전까지는 개량 사업을 시킬 여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KDDX 사업을 추진하는 건데요. KD2의 개량 사업을 준비하면서 KD2처럼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함선이 필요해진 것입니다. KDDX는 그 목적만큼이나 스펙 역시 화려합니다. 가장 두드러지는 것이 매우 우수한 스텔스 설계입니다. CIWS와 127mm 함포를 제외하면 함선 측면을 직각으로 설계해 함 내부를 넓히고 레이더 반사 면적 값을 최소화했습니다. 제한적 스텔스 설계를 한 5,000톤급의 KD2가 1,000톤급인 포항급 초계함과 유사한 크기로 레이더에 탐지됐다는 점을 고려할 때 KDDX는 고속점 정도로 파악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즉 KDDX가 참수리 고속정단과 함께 항해하면 레이더상에는 참수리 고속정들만 보이는 겁니다. 이는 상당히 전술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갖습니다. 적이 우리의 함선을 고속정으로만 판단한다면 그만큼 우리는 적이 허점을 노릴 수 있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함정의 눈인 레이더도 우수합니다. 모든 레이더를 하나의 통합 마스트에 모아 설계하는 것은 최첨단 군사기술 중 하나입니다. 미 기술도 사실 말이 쉽지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매우 어려운 기술 중 하나입니다. 함선은 여러 종류의 레이더파를 방사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함선들의 레이더는
멀찌감치 떨어져 설치합니다. 함선이라는 좁은 지역에 각각의 레이더를 함께 설치하면 각 레이더의 간섭으로 제대로 된 탐지를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기술을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세계 군사 강국들도 쉽게 도전하지 못하는 일인데요. 레이더 전자파 간섭을 고려해 매우 치밀한 설계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KDDX 역시 이 통합 마스트라고 하는 새로운 구조물로 한국의 첨단 기술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더욱이 개발사 역시 한국 업체인 한화인데요. 사면 고정형 레이더를 미용해 360도 모든 방향의 적을 실시간으로 탐지할 수 있습니다. KDDX의 장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무장은 정말 훌륭하다고밖에 표현이 만 됩니다. 현대 군함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수직 미사일 발사관을 국산 발사관인 KVLS-2로 탑재했습니다. 전면 48셀, 후부 16셀로 총 64셀이 여러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후부 16셀의 경우 현무 -4 이상의 탄도미사일이나 초음속, 극초음속 미사일 등 다양한 무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KDDX의 주무장만으로도 웬만한 함대는 척짐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놀라운 전력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시청자님의 현명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이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많은